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미영의 문학TV 소설 나는 이렇게 쓴다.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미영희입니다. 잠시 좋아요 빵빵빵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 눌러주세요. 다른 채널과 달리 제가 사실 거의 좋아요 눌러주세요, 공유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요즘에 조금 부탁 좀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종의 수강료라고 생각하세요. 수강료, 돈 안 드는 수강료. 그 정도는 뭐 하실 수 있죠? 그거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 고생했다, 많이 배웠어, 고맙다, 그거 하나는 해주세요. 좋아요 항상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소설의 다양한 시점 중에서 6강 5장이에요. 벌써 소설 창작도 참 빠르네요. 벌써 6강 5장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란 작가, 즉 카메라 위치가 전지전능하다라는 거죠. 즉 모든 것을 다 아는 신처럼 만물의 움직임이나 그런 모든 인물들의 것들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서? 마치 허공에서 신처럼 이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듯이 다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척척 다 아는 사람을 볼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농담할 때 와, 너 귀신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어떻게 알았어? 막 이러죠. 귀신인데? 막 이러죠. 예. 이와 같이 인간의 눈으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그런 심리적인 영역까지, 내면적인 영역까지. 우리는 왜 사람 마음 모르잖아요. 신은 알죠. 그렇게 인간의 눈으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어떤 영역도 다 보고 척척 말할 수 있고 들려줄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그럼 서술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야기 밖에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소설이다. 하나의 단편 소설 3개다. 근데 그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볼 때는 다 보인다 그랬어요. 그죠? 다 보여요. 이 속의 내부까지 다 보여요. 여기에 부속이 몇 개가 들어갔고, 오른쪽에 어떻게 됐고, 왼쪽이 어떻게 됐고, 조립을 어떻게 했고, 예, 성형은 어떻게 찍었고, 다 아는 거죠. 원료까지 다 알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밖에서 보죠. 이 세계, 이 마우스, 이 소설의 세계 바깥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신인 거죠. 예,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이야기 밖에 위치한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도 3인칭 관찰자, 즉 3인칭 제한적 시점과 같이 그 서술자는 소설 밖에서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다른 말로 3인칭 전지적 시점이라고도 하죠. 전지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장점을 한번 4가지 볼게요.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등장인물이 감정이나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할 수 있어요. 왜? 신처럼 다 아니까요. 다 아니까 할 말이 많죠. 거침없죠. 예.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나는 소설 쓸 거니까 시창작 강의는 안 들어도 돼. 나는 시만 쓸 거야. 소설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소설 창작 강의는 안 들어도 돼.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왜냐? 같은 형제예요. 시나 소설은. 특히 소설에서 시적 묘사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묘사. 여러분 다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미래를 몰라요. 제가 소설로 시작했잖아요. 시로 시작했잖아요. 시인으로 10년 넘게 살았죠. 그러다가 소설로 또 갔죠. 장편 소설을 처음 썼어요. 전 처음으로 쓴 첫 번째 장편 소설이 불멸의 꽃이에요. 그것이 대상을 탔죠. 굉장한 반대로 간 거죠. 극과 극이죠.
불과 뭐 15줄, 20줄에서 모든 게임을 끝내는 그런 시 세계에 있던 제가 최대한 길게 늘려 쓰는 그런 장편 소설을 썼어요. 그런데 대상을 탔어요. 그것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탔어요. 불멸의 꽃으로.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시와 소설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로 시작했다가 소설가가 될지, 소설가가 됐다가 시인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소설이 갖는 특성이 사실상은 시에서 쓰이는 특성과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소설을 능히 첫 장편을 해결했겠죠. 제가 천재라서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제가 이 강의를 왜 찍느냐면 어떤 경우는 선생님들이 저한테 선생님은 재능이 타고났어요. 뭐 천재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정말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합니다. 제가 한 대로 그대로 제가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발 시, 소설 딱 정해놓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얼마나 내일 일을 알아요. 정말 전 그게 정말 아주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소설이야. 너는 시야. 이걸 누가 알죠? 도대체? 아무도 몰라요. 배워가는 만큼 새로운 세계가 계속 있는데 이미 정해놓고 나간다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희 김영희 문학TV에서 시, 소설, 수필, 자서전 다 하는 거예요. 동화도 할 거예요. 동시도 할 겁니다. 왜? 해봤거든요. 저도. 여러분께 드릴 게 많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공통적으로 정해지는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는데 소설 창작, 시 창작 차별하지 말고 꾸준히 들으세요. 아니 무료인데 글 쓰려는 사람이 소설만 듣는다? 시만 듣는다? 어떻게 그래요? 더군다나 룰이 거의 흡사한데요? 비슷한데요? 반드시 들으세요, 여러분. 네. 자, 첫 번째는 등장인물의 감정이나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할 수 있다. 여기서 묘사를 할 때 시에서 여러분이 묘사를 많이 연습한 분들은 여러분이 소설을 쓴다면 문장이 달라집니다. 그냥 소설로 시작해 소설에 있는 분과 소설과 시를 다 넘나드는 분과는 문장이 달라요. 제 말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묘사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소설가가 시 창작 강의 들어야 되고 시 창작 강의 듣는 시인이 내가 언제든 소설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소설도 들으셔야 되고 요즘은 종합적인 예술이 인기잖아요. 만능 엔터테이너. 옛날처럼 어느 하나에 갇혀서 그것만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왜냐? 이렇게 정보가 넘치기 때문에. 누구도 한 가지 가지고 거기 안주하지 않고 안주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안주하면 바보예요. 엄청나게 지식을 다들 던져주는데 몰라. 나는 한 가지만 할 거야? 여러분이 어디서 꼽힐 줄 알까요? 모르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지금 다 몰라요. 제가 그건 약속할 수 있어요.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묘사로 메디컬 장편 소설로 읽어드려야 되나? 묘사를 한번 인물의 심리를 이제 묘사를 하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헬로 나이팅게일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쓴 거예요. 등장인물의 심리가 잘 드러나 있죠. 이 소설에도. 그러면 잠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챕터 17. 안 읽으신 분은 사서 읽어보세요. 예. 책하려는 게 아니고 이 책은 누군가가 썼어야 돼요. 꼭.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제가 대신 썼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왜 그런지는 직접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 헬로 나이팅게일은 간호사와
119 구급대원의 삶과 사랑과 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의료진들이죠. 의료진인데 초점이 의사보다는 간호사와 119 구급대원들, 정말로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 페이도 많지 않으면서 정말 많은 고생, 정말 사랑, 박애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의 삶을 조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죠? 아플 때 가까이 있죠? 여러분 가족이 아플 때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옆에 없을 수밖에 없는 그 치료해야 하는 상황에는 이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죠. 꼭들 헬로 나이팅게일 사서 읽어봐 주세요. 이거 읽으시면 정말 몰랐던 것을 내가 알게 됐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이건 제가 돈 벌려고 쓴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군가는 써야 되겠구나, 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썼고, 앞전에 어떤 감독님하고 잠깐 카톡을 했는데 요즘에 의학 드라마 또 다시 시작됐죠. 예, 저도 이야기를 했어요. 감독님, 헬로 나이팅게일은 언제 찍어요? 그랬더니 네. 코로나 때문에, 예,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병원을 좀 장소 섭외를 좀 해야 돼서 그때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셨어요. 될지 몰라요. 드라마 여러분이 응원 많이 해주세요. 드라마가 될 수 있도록. 알았죠? 읽어볼게요. 인물 묘사. 여기는 337쪽이에요. 챕터 17 난장판이라는 챕터의 한 대목이에요. 변미영 수간호사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팔짱을 끼고 단호히 말했다. 어이없어. 그래, 가.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은 병동 환자들보다 더 고매하고 교양 있어? 우리나라 꼴등 환자들 수준 대부분 거기야. 아주 소수의 인격적인 환자들 외에 거의 대부분이 입이 더럽든가 손짓 발짓이 거지같이 더럽든가 싸가지 없는 거 몰랐어? 수 선생님, 그러니까 받아주지 말아야죠. 어쨌든 진상 환자들 버릇 잘못 들인데 선배들도 일조하신 거잖아요. 대부분 먹히니까 찔러보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우리 응급실 송문영 수간호사님은 간호사들 편에서 최소한의 방패라도 되어줄 애는 씁니다. 아셨어요? 재영과 채남은 그 길로 응급실로 돌아갔다. 송문영이 내과 병동에서 돌아온 둘을 보고 깜짝 놀랐다. 뭐야? 왜 내려왔어? 일주일간 내과 병동 헬퍼 보냈잖아. 그게... 입이 대빨 나온 재영과 채남이 쭈뼛거리며 말을 못했다. 그게 뭐? 바빠, 얼른 말해. 설마 도망친 거야? 아님 심부름 온 거야? 재영과 채남은 얼굴이 울상이었다. 망설이던 재영이 각오한 듯 말했다. 수 선생님, 우리 병동에서 일 못하겠어요. 환자들이 너무 괴차반이에요. 성희롱해, 성추행해. 송문영은 몇 마디만 듣고 바로 알아차렸다. 신규들에게 옳게 온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자, 생각을 다 알고 있죠? 전주적 작가 시점이니까. 일단 알았어. 내가 병동에 알아볼게. 저기 새로운 신규쌤 백 좀 봐주고 있어. 며칠 전 들어온 신규 하은상이 진땀 빼고 있었다. 재영이 보니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다. 신규를 보니 몇 달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기본도 모른다고, 선배들한테 욕은 또 얼마나 먹었던가. 온종일 밥 한 술, 물 한 모금 마시지도 못했을 신규를 보니 재영은 짠했다. 재영의 마음을 다 알죠? 짠하다고, 그죠? 재영이 은상에게 다가가려던 그때였다. 링거 꽂고 잠든 응급환자 베드 옆에서 은상이 얼쩡댔다. 재영이 그쪽으로 다가가려다 걸음을 멈췄다. 잠시 후 그 환자 보호자가 전화 받으러 응급실을 나갔다. 신규 하은상이 잠든 환자 머리맡에 있던 당근 주스 한 병을 마시고 싶은 듯 바라보았다. 마시고 싶은 것도 다 보이죠? 얼마나 목이
얼마나 목이 마르면. 그 모습을 본 재영은 생각했다. 재영은 신규의 타는 목마름이 어떤 건지 알고도 남았다. 재영은 순간 대상의 묘한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다. 그렇게 서 있던 재영에게 방금 고열로 실려온 유치원생 응급환자가 막대 사탕 하나를 건넸다. 내과병동의 변미영 수간호사에게 다녀오던 송문영이 응급실 복도를 들어서다 그 모습을 보았다. 선생님, 이거요. 재영은 가슴이 울컥할 정도로 아이에게 고마웠다. 재영도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막대 사탕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군침이 돌았다. 그런 재영의 시야에 온종일 굶고 뛰며 환자 수액을 걸고 있는 신입 간호사 은상의 모습이 보였다. 사탕을 만지작대던 재영이 은상에게 다가갔다. 하쌤, 여긴 내가 볼 테니 화장실 좀 다녀와요. 온종일 못 갔죠? 그리고 이거 재영이 신규 하은상 주머니에 뭔가를 찔러주었다. 방금 유치원생이 준 막대 사탕이었다. 재영은 먹고 싶었지만 꾹 참고 후배 주머니에 넣어주고 은상의 등을 강제로 떠밀었다. 얼른 다녀와! 은상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화장실로 달렸다. 송문영 수간호사는 두 후배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화장실로 달려간 은상은 쓰린 배를 쥐고 소변을 억지로 누웠다. 거의 짜냈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변기에 앉아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았다. 작은 막대 사탕이었다. 은상은 재영 선배가 너무 고마웠다. 온종일 먹은 것이 없던 은상은 그 막대 사탕을 까서 입에 통째로 넣고 깨물어 오물거렸다. 평소에 단 것이 싫어 거들떠보지 않았던 막대 사탕. 몸이 녹초가 되어서일까? 오늘은 정말 꿀맛이었다. 얼른 다녀와. 재영 선배 말이 뇌리를 스쳤다. 은상은 와그작 단단한 사탕을 깨물기 시작했다. 최대한 신속히 깨물어 번개처럼 목 안으로 우물우물 삼켰다. 빈속에 신물나던 위장에 사탕 하나리 들어가니 놀라운 평화가 찾아왔다. 막대 사탕 하나를 편히 먹을 여유가 없는 것이 간호사라는 직업일 줄 은상은 꿈에도 몰랐다. 은상은 그동안 달려온 간호학과 대학 시절이 숨가쁘고 희망에 들떴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자신도 모르게 목을 타고 뭔가가 흘러내렸다. 눈물이었다. 아, 나 왜 이래? 갑자기 눈물이 다 나냐? 울지 마, 한상. 은상은 눈물을 닦았다. 이유 없이 처량했다. 알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쳐 조절되지 않았다. 그녀는 변기에 앉아 눈물을 닦았다. 수많은 선배들이 그랬을 것이고 신규 나재영이 그랬던 것처럼 신규 하은상도 그렇게. 오후가 되자 조금만 더 읽을게요. 오후가 되자 재영이 스테이션 안쪽에 벗어두었던 카디건을 걸쳤다. 주머니에서 뭔가 부스럭 소리가 났다. 그녀가 주머니에 손을 넣자 초코파이 하나가 손에 집혔다. 어? 이걸 누가? 재영은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응급실 안을 휙 돌아봤다. 모든 간호사들이 저마다 정신없이 뛰어다닐 뿐 누군지 알 턱이 없었다. 은상쌤인가? 신규가 이런 게 어디서 났지? 환자 보호자가 줬나? 재영이 고개를 갸웃하는데 송문영이 말했다. 재영쌤, 이 처방전 갖고 약국에 가면 에날라프릴 20mg과 다이클로지드 50g을 줄 거야. 그것 좀 갖다 줘. 얼른 다녀와. 선생님, 조무사님 있는데 제가 가요? 그때 송문영이 눈을 찡긋했다. 아까 자신이 은상에게 사탕과 함께 등 떠밀었을 때 했던 말을 송문영 수간호사가 자신에게 하고 있었다. 재영은 그제야 뭔가 알 것 같았다. 아, 내 주머니 속 초코파이 수 선생님이 넣어주신 거구나. 네,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재영은 송문영을 향해 빙긋 웃으며 나갔다. 약국에 다녀온 재영이 초코파이 반쪽을 남겨 은상의 주머니에 다시 넣어주었다. 은상이 놀라 돌아봤다. 어? 재영은 시침이 떼고 응급실 라운딩을 다시 뛰었다. 문영이 재영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데 간호부에서 송문영을 긴급 호출했다.
요거 대목이요. 읽은 분은 아마 이쪽이 어디쯤인지 대략 아시겠죠? 예. 이제 엄청난, 회오리가 들기 전이죠. 예. 읽어보세요, 여러분. 드라마로 나올지 몰라요.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야지 현장 병원 섭외하고 할 텐데. 어떤가요? 간호사 나재영의 심리가 드러나죠. 송문영의, 수관에서 송문영의 심리도 드러나고, 방금 들어온 신규 하은상의 심리도 다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 전지적 자극점의 두 번째 장점은 서술자가 바라보고 들려주는 소설 속의 시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왜냐? 사람의 그 등장인물들의 마음까지도 다 보이기 때문에 다른 1인칭 관찰자 주인공, 2인칭 관찰자 주인공 또는 3인칭 관찰자 시점까지만 해도 다 오픈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전지적 작가 시점은 다 오픈이 되죠. 사람의 심리, 행동 또는 마음가짐 그런 매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다뤄지는 폭이 시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소와 사건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인물과 공감을 넘나들면서 말을 하게 되죠. 공간도 다 넘나들죠. 제약이 많이 없어요. 네 번째, 서술자의 진술 방법에 요구되는 제약이 적은 점. 서술자가 소설을 들려주는 시점, 시야가 탁 트였기 때문이죠. 다 보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신처럼 내려다보기 때문에 개미 한 마리까지, 모든 미세먼지까지, 공기까지, 분위기까지 다 내려다볼 수 있고 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막힘이 없고 시원시원하죠. 어떤 표현도 불가능이 없고 작가가 글쓰기에 자유로운 편이기는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스토리 진행과 직접 연관이 없는 작가의 인생 체험 또는 적당히 그런 하나의 이야기를 작가가 자기의 사적 이야기도 끼워 넣기도 해요. 감정도 끼워 넣기도 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들어가기도 한다는 것,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 그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죠? 일종의 그런 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참기름 한 방울 딱 떨구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을 다른 말로는 작가 관찰 시점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어떤 작가가 지나치게 스토리 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이야기에 끼어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양념치듯 조금만 너무 끼어들면 소설의 구성이 다 깨지죠. 그러니까 양념치듯 조금만 필요할 때는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개인적인 것을.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의 단점 또 한 3가지가 있어요. 1인칭처럼 서술자가 나가 아니죠. 전지적 작가 시점은 내가 아니에요. 그녀, 그들 또는 뭐 명희는, 뭐 윤철은 또는 뭐 영광이는 그렇게 가죠. 사건 소설 밖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타인으로 묘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인 거리가 유지가 돼요. 그것이 좋기도 하지만 안 좋다면 안 좋을 수도 있죠. 어떤 거냐면 1인칭은 마치 내 이야기처럼 화자가 서술자가 나기 때문에 마치 독자가 읽을 때 내가 그런 행동들을 한 것 같은 그런 몰입감을 주죠. 그러나 전지적 작가 시점은 그런 몰입감은 다소 적당히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지만 오히려 그 객관적인 거리에서 더 많은 것들을 앵글을 폭넓게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또 다른 장점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설과 독자 사이에 일정한 거리감이 생겨서 리얼함은 떨어진다. 방금 얘기했죠. 내 이야기처럼 나는 그랬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몰입감을 살려주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이나 3인칭 관찰자 시점은 타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몰입감은 약간은 저하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인물의 심리, 마음, 행동, 사건, 장소 그런 모든 제약이 없이 이야기를 거침없이 할 수 있죠. 서술자가. 그래서 한꺼번에 다뤄지는 서사가 비교적 좀 복잡하죠. 다른 그 인칭의 시점에서 이야기할 때보다 좀 더 복잡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전지적 작가 시점은 제약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자칫 작가가 자신도 모르게 소설에 막 개입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좀 이성을 잘 찾아서 가야 돼요. 페이스를 찾아서 유지해야 돼요. 아주 적당한 거리 유지를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최만식 작가의 소설 탕류를 보면, 그 작가, 최만식 그 작가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임에도 이제 불구하고, 시작 부분에서 이렇게 막 주관적인 작가 자기의 그런 개인적인 감정 그런 거를 막 표현한 게 있어요. 잠깐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냐면, 금강, 이 강은 지도를 펴놓고 가만히 앉아 들여다보노라면 물줄기가 중동께서 남북으로 납작하니 째져가지고는 한강이나 영산강도 그렇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주 재미있게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적이죠. 한 번 비행기라도 타고 강줄기를 따라가면서 내려다보면 또한 그럼직할 것이다. 이것도 개인적인 이야기죠. 이렇게 가끔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부러 넣기도 하지만 실수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개인 감정이.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래요. 자, 남북으로 납작하니 째져가지고는 이런 거. 또는 아주 재미있게 벌어지고 있음을 이런 거. 그죠? 한 번 비행기라도 타고 강줄기를 따라가면서 내려다보면 또한 그럼직할 것이다. 자기 생각이죠. 작가 생각. 이런 것들이 개입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깊게 보면 이거는 뭔가 소설에서 뭔가 조금 이질감이 든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이제 경계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뭔가 이제 어투가 이상하죠. 사변적이죠. 시쓰기로 예를 든다면 설명투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이 소설에도 들어가면 서사의 리듬을 깨고 보기에 좋지 않죠. 시쓰기에서도 설명투나 사족은 가급적 멀리하세요 하잖아요. 소설도 마찬가지죠. 적당히 들어갔을 때는 모르지만 독자도 눈치 못 채고 크게 문제가 없어요. 조금만 들어가면. 그러나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리듬이 깨지거나 구성이 분해된다 그러면 심각하죠. 그건 실패한 소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작가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장편, 특히 장편을 쓸 때는 서사의 중심이 흩어지지 않도록 내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집중을 해야 돼요.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잠깐 뭘 할까요? 우리가 혼동하면 절대 안 되는 거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목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 이번 국어 기말고사에 나가요. 시험 문제로. 잘 들으세요. 시험 잘 보시려면. 네. 농담이에요. 여러분이 사춘기 학생일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제가 기말고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웃자고.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마치 여러분이 지금 연세들이 대개가 우리 김명희 문학TV의 구독자분들은 연세가 50대에서 70대까지가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잠깐 국어 시간 기말고사 시험 나갑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약간 청소년 된 것 같지 않아요? 마치 옆에는 난로가 있고 도시락이 따끈따끈하게 막 김치도 익어가는 냄새도 나고 밥도 누룽지 생기는 냄새도 나고 조금 있으면 이제 도시락을 먹어야 되고 그죠? 어떤 친구는 계란 후라이나 뭐 진주햄 소세지나 부잣집 친구들은 그런 걸 싸울 테고 또 가난한 분들은 신김치 볶음이나 장아찌를 싸왔을 테고 잠깐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 추억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고프네요, 저도. 조금 있다가 저도 뭐 좀 먹어야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여러분이 아무 걱정 않고 공부만 이렇게 한다는 건 참 행운이죠. 우린 이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죠? 돌아갈 수 없지만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들, 여러분과 저의 도시락을 늘 챙겼던 그 새벽부터 요즘은 편의점에서 대량 먹고 뭐 교내 식당에서 먹죠. 그때는 어머니들이 하루에 도시락 뭐 2-3개는 기본으로 쌌죠. 아버지 거, 누나 거, 언니 거, 내 거 막 기본이죠. 2-3개 기본.
그러려면 일찍 일어나서 또 뭐 요즘처럼 뭐 밥을 미리 할 수가 있었나요? 그죠? 곤로나 불 떼서 해야 되니까 뭐 새벽 4, 5시, 5시부터 밥을 하고 도시락 싸고 그죠? 우린 이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죠?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도 우리가 다시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은 그때와 다름없이 뭔가 배우고 있다는 거 아름답죠. 그게 참 아름다운 거죠. 그 누구도 우리의 배우는 즐거움을 절대 빼앗지 못할 것이라는 거. 뭔가를 계속 배우고 익히는 사람은 절대 늙지 않아요. 세월을 이기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배워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뇌가 젊어지죠. 뇌가 젊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처럼 창작 강의, 소설 창작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아름답고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아무 때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 역시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언젠가는 이걸 못할 수도 있죠. 여러분이 지금 정말 하늘이 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제 강의를 열심히 시, 소설 구분하지 마시고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 3인칭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은 등장인물을 호칭하는 방법만 유사하죠. 그러나 시점은 분명히 달라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등장인물의 내면을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짐작만 할 수 있어요. 짐작하거나 묘사만 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묘사. 그러니까 이러이런 거 같다. 뭐 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독자가 읽을 때 이 사람 나 이러다 뭔가 당할 것 같아. 그런 암시만 줄 수 있어요. 독자에게. 서술자가. 다 본 것처럼 확답을 줄 수는 없어요. 3인칭 관찰자 시점도. 그러나 전지적 작가 시점은 다르죠. 그죠? 그런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요. 오늘 좀 수다가 길었네요. 다음에는 제가 복수 인칭 시점과 복수 시점에 대해서 다시 갖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